네,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정의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렸고요. 그 위원장에 장혜영 당선인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 전화 연결해서 혁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다들 말씀을 축하는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조심스러우냐? 워낙 이제 그 짐이 무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네, 아주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당의 네. 이름인 정의. 그러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규정하는 일을 핵심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면 네. 위원장께서 보실 때 정의당스러운 정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네. 뭔가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음. 말을 하기가 약간 일단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얘기들을 해내는 것부터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의 견해임을 전제로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로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생각은 어떤 정의롭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상태가 딱 규정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정의에 네.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없애 나갈 것인가를 예.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어제도 잠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어떤 진보 정당 아닙니까? 정의당은 스스로 이제 네. 표방하는 바가 진보 정당이고 진보의 가치에서 이제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계급 문제로서의 노동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체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외국인 어떤 이주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어떤 그 진보라고 하는 어떤 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정의당다운 어떤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인데 이게 네.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있으신 거를 알고 있고 예. 뭐 의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평등이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이걸 생각하고요. 관통하는 게 평등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음. 우리 사회에서 자유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예. 사실상 이제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말 시민 모두의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도외시되기 일쑤인데 네. 어떤 계급에 있어서 노동인 이야기하는 것도 인권에 있어서 그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사람들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제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라는 시점을 고려할 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도 심하고 또 게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확실함도 마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가진 이제 시각보다는 이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감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합의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이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평등 감수성이라는 아주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신박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수성 내지 의식의 수준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도 하고 예. 혹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에 초점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뭐 케어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주로 여성의 문제들로 이야기가 되어 왔고 당장 뭐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혹은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들도 간호 인력은 당연히 젠더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젠더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아마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사회적인 대화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더 조심스럽게 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되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조명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 더 갈등이 심하게 조명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노동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네.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분화되어 있고 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된 조직 기반이 결국은 정규직 노조 이쪽으로 이제 조직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현장성,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지적은 아프지만 네. 하지만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지금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들을 예전부터 19대부터 20대부터 주장해 왔었던 정당 역시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의 노동인가, 어느 노동자에 집중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일하다가 죽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낼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의 원칙을 두고 정치를 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렇지 못한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런 동력을 다시 쇄신하자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로 또 이번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네. 그간의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행동에 특히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의하다 이런 판단이 전제돼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당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알고 계신 저희 당의 입장이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네. 또 혁신위원회하고는 또 이야기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이었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혁신위원장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런 문자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네네. 정의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회계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전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성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당의 입장은 그 문제를 전제한다기보다는 네. 책임감 있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얼마 전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당선인도 이제 포함돼서 청년 그 비대위에서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목소리를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당시에 그랬었죠. 예. 그러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당의 입장과 총선 과정에서 청년 비대위에서 이제 내놨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은 결국 맥이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의당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외부적인 다른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랑 엮어서 네. 더 이 의미를 조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뭐 완전히 연결이 안 돼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의 혁신의 내용에 집중해서 가고 싶다. 혁신위원장으로서는 특히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전 단계에서 정의당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에 이제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때의 네. 어떤 이런 선택과 어떤 움직임은 정당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질문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견을 전제로 네네. 했을 때 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 다당제로 나아가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네.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고 네. 이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제 21대 국회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 데에는 명백한 제도주의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도주의의 한계를 노출을 했다. 네. 또 재미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까 정의의 얘기하고도 이어지는 건데요. 음.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그 제도를 존중할 마음이 없으면 그 제도 안에 담겨 있는 예. 취지를 존중할 마음이 없으면 그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장혜영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